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출근길이 무척 쌀쌀한데요. 네, 자세한 날씨는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보나 캐스터. 네, 출근길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는데요. 오늘 옷차림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감기 걸리기 쉽겠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 시각 서울이 11.3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했을 때 5도가량 낮고요. 파주가 4.5도, 봉화가 4.8도로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내려간 곳도 많습니다. 내륙 곳곳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강원 산간에는 물도 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오늘 찬바람만 조심하신다면 하늘은 대체로 쾌청하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낮부터는 가을볕이 내리쬐겠고 오늘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울과 대구가 23도, 울산이 22도가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요. 새벽에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에 비가 잠시 지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부지방으로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 속에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 건강하게 추석 연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열흘이나 되는 만큼 해외여행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역대 명절 연휴 중 최다인 97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네, 반면 차례를 지내는 집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명절 때 고향을 찾아 차례를 지내는 대신 해외여행 가는 모습은 이미 낯설지 않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이 다른 명절 연휴의 2배인 만큼 인천공항을 통한 출국객은 역대 명절 연휴 최다치인 97만 명에 달할 걸로 예상됐습니다. 지난 설 연휴 출국객 41만 명의 2배가 넘는데 하루 평균 출국객도 8만 8천 명으로 올여름 성수기 9만 1천 명에 근접할 전망입니다. 국제선 출국객과 입국객의 합은 193만 명으로 역시 지난 설 연휴의 배가 훨씬 넘습니다. 국내선 이용객은 2만 명으로 총 195만 명이 하늘길을 이용할 걸로 보입니다. 반면 이번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가정이 줄고 상차림도 간소해질 걸로 예상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추석 차례상을 차린다는 응답은 지난해 74.4%에서 올해 71.2%로 줄었습니다. 가족이 다 따로 사는데 오빠가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주말이라도 같이 보낼까 해서 한 4박 5일 정도로 일본에서 추석을 보낼 생각입니다. 저희 집은 한 4년 전부터 차례를 없애서 종교적인 행사만 하나 가고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 긴 명절 연휴, 국내외로 여행을 가건 고향에서 차례를 지내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화목한 모습일 것입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강한 군대 없이는 한반도 평화도 없다며 독자적 방위 능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네, 평화와 번영은 면책에 허용되지 않은 대통령의 의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기는 군대 없이는 평화도 없다면서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갖출 것을 주문하고 이를 위해 우리 군의 핵심 방어 전력인 한국형 삼축체계 조기 구축을 지시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입니다.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돼야 북한 핵도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견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주문하면서도 주도권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군이 주체가 되는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근절, 장병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재차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은 매년 개최되던 계룡대가 아닌 해군 평택 이함대 사령부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장소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천안함 폭침과 연평해전의 현장이라는 상징성 외에도 육해공이 조화를 이루는 군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대표들이 처음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를 갖고 용기를 내주신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행사가 끝난 뒤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왕함에 올라 사병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이번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는 우리 군의 핵심 전략 무기가 대거 공개됐습니다. 날로 커지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해서 강력한 응징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국군의 날 기념식은 서해 최전방 북방 한계선 NLL을 수호하는 경기도 평택 이함대 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 해군 기지에서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우리 육해공 3군의 전략 무기가 총출동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500톤급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과 1,800톤급 잠수함 김좌진함 등 해군 군함에 이어 처음으로 공개된 사거리 800km 현무투시 탄도미사일과 요격미사일 패트리엇,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등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자산들을 잇따라 사열했습니다. 500km 밖 6m 두께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타우러스를 비롯한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국군의 날 행사에 군의 최신 전략 무기가 대거 공개된 건 이례적인 일로 꼽힙니다.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방위에 기여한 공로로 문 대통령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에게 보급 훈장을 수여하고 주한미군과 연합 고공강화 시범을 보이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했습니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 행사는 추석 연휴와 겹친 관계로 나흘 앞당겨 치러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전작권을 조기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대 초까지 전작권을 환수받기 위한 3단계 로드맵 실행에 착수했습니다. 2018년 말까지 현행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우리 군 주도 아래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아직 미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보복 조치를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해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국과의 공조가 대단히 기묘하다며 한국은 이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은 중국이 당대회를 앞둔 상황이어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차근차근 길게 내다보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CNN 인터뷰는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 내 북한 관련 기업들에 대해 120일 내에 폐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네, 중국이 미국의 대북 압박 요구를 의식해 대북 제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진방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자국 내에 북한이 설립한 기업들에 120일 이내에 폐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낸 공고를 통해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2375호 18항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폐쇄 대상에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 외자기업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과 함께 설립한 기업도 동일하게 폐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지난 12일부터 120일 이내에 북한 기업들을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즉 내년 1월 9일까지 폐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3일에도 대북 석유 제품 수출을 안보리 결의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 제품에 대해 금수 조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오는 30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방중과 11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이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보여주기식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김진방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다음 달 1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 방문길에 오르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틸러슨 장관은 방중 기간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해 북중 무역 중단 등 중국의 더욱 적극적인 대북 압박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의제에 대해서도 최우선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전 손턴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금융 차단에 초점을 맞춘 새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이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턴 대행은 현지 시간으로 28일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손턴 대행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중국이 더 북한을 제재하도록 밀어붙일 것이라며 이는 효과가 있어야 하고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과 2012년 대선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은 국익을 해칠 뿐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국민 추석 인사 형식의 SNS 글을 통해 요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문을 연 이 전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듭된 의혹 제기에도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이 최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각종 고소가 잇따르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당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공개한 데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쳐넣고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쳐넣고 이제 보수 우파의 씨를 말리겠다는 그런 속셈을 노골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전 대통령은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계속된 의혹 제기가 이어질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설 뜻을 시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적폐청산에 드라이브를 건 민주당이 MB정부 당시 국정원의 야당 단체장 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5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등 야권 지자체장 31명의 성향과 예산 삭감 등을 통한 제어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야권 지자체장들을 종북 좌파 세력으로 적대시하면서 이들을 제압해야 되는 종합작전보고서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문서입니다. 2011년 12월 작성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문건에는 청와대 전출 인사 11명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 수석급에는 정진석 전 정무수석, 박형준 시민사회특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안건으로 종북의 좌파 동향이 다뤄졌다고 적시된 자료를 거론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KBS 장악, 재향 군인의 선거 개입 지시 등의 정황을 담은 문건 등이 함께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측은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뭘 주장하는 문건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치졸한 방식의 정치 보복은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궤변이라고 규정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가 김장겸 사장 등 전 현직 임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들이 파업에 참여한 MBC 기자와 PD 등을 비제작 부서로 부당하게 전보시킨 혐의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소주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MBC 전현직 임원들은 모두 6명입니다. 김장겸 사장을 비롯해 김재철 안광환 전 사장, 그리고 부사장과 기획본부장, 미술부장 등 현 고위 간부들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김 사장은 이번 달 초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등록한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 노조를 상대로 무선 부당 노동 행위를 했겠습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김 사장이 과거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거치며 노조 활동 방해와 노조원 불이익을 목적으로 한 인사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MBC 노조는 김 사장 등이 2012년 파업에 참여한 기자와 PD 등을 스케이트장 등 비제작 부서에 발령내는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겁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임산부의 야간, 휴일 근로 사례 등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부지검은 앞으로 보강조사 등을 거쳐 김 사장 등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정부가 생리대와 기저귀의 화학물질에 대한 1차 유해성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톨루엔이나 벤젠 같은 발암물질이 나오기는 했지만 인체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정부가 시중에 파는 생리대는 안전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나오긴 했지만 인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국내에서 만든 생리대와 팬티 라이너 등 666개 제품에 대해 위험성이 큰 화학물질 10가지를 우선 검사한 결과입니다. 식약처는 피부에 100% 흡수되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됐다며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 동안 평생 써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린이용 기저귀를 조사한 결과도 10개 제품 모두 안전한 수준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VOC는 휘발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사 결과로 볼 때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강원대 김만구 교수가 발표한 화학물질 분석 보고서에서 시작됐습니다. 여성환경연대의 의뢰로 시중에 파는 생리대 11개를 조사한 건데 모든 제품에서 발암물질 등 22종의 유해물질이 나온 겁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이 보고서를 지난 3월에 발표했지만 식약처는 보고서의 신뢰성을 문제 삼다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식약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76종과 잔류농약 등에 대해서도 내년 5월까지 조사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판 중인 생리대는 문제 없다고 발표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네, 식약처의 실험 방식이 생리대 문제를 제기했던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교수팀의 방식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식약처의 생리대 1차 전수조사는 유해물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는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 시행됐습니다.
생리대를 초저온으로 얼려 잘게 부순 후 고온으로 가열해 생리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휘발 물질을 측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식약처의 실험 방식이 생리대 안전 문제를 제기한 김만구 교수팀의 방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는 김만구 교수와 함께 생리대 방출 물질 검출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은 제품들이 체온과 같은 환경의 밀폐 공간에서 어떤 화학 물질을 방출하는지 살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리대 유해성 실험에 대한 신뢰성을 놓고 보건당국과 시민단체의 충돌이 한 번 더 예상됩니다. 지난달 말 식약처는 여성환경연대와 김 교수팀의 실험에 대해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여성환경연대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이번 식약처의 평가 결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생리대 성분을 전수조사하지 않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10가지 종류만 조사한 상태에서 위해 우려가 없다고 밝힌 것은 성급한 발표라는 겁니다. 식약처의 평가 결과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교수팀이 연구 결과를 너무 섣부르게 발표해 소비자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생리대 파동을 겪으면서 일련의 과정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돼 결과적으로 깨끗한 나라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만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국난 돌파를 명분으로 중의원을 해산함에 따라 일본 정치권이 돌연 선거 전국으로 돌입했습니다. 네, 전국 장악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림수입니다. 도쿄에서 최일학 특파원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놓은 중의원 해산안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내달 22일 총선 실시 일정도 정해짐에 따라 일본 정치권은 급속히 선거 전국에 돌입했습니다. 2014년 11월 이후 2년 10개월 만으로 현행 헌법화에서 24번째 해산입니다. 사학 스캔들에 발목을 잡히며 개헌 일정 등 전국 운영의 한계에 부딪힌 아베 총리가 내놓은 정치적 승부수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로 지지층인 보수 세력이 결집하는 상황을 이용해 일거의 국정 장악력을 회복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 여당이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에 해당하는 31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르게 됩니다. 아베 총리가 개헌선을 확보한다면 평화헌법 구조의 자유대 근거를 명시하는 등 개헌 추진 동력에 다시 힘이 실리게 됩니다. 과반 이상 확보에 성공하더라도 개헌 발의선에 미달하면 포스트 아베 주자군과 총리직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아베 총리는 과반에 미달하면 사임을 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야권은 창당에 박차를 가하는 고이케 도쿄지사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재편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총선 연대를 공언한 제1야당 민진당에선 마야라 세이지 대표가 자당 후보들이 신당 합류를 막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당 해체론마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로써 조기 총선의 승부수를 던진 아베 총리는 일본 리셋을 앞세우며 차기 주자로서 선명성을 드러낸 고이케 지사와 부쩍 앞당겨진 일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최일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을 계기로 민주당은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들의 평가는 엇갈렸고 특히 회동에 불참한 한국당은 정부와 여당과 첨예하게 각을 세웠습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회동으로 협치의 물꼬가 트인 만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과 연대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시 한번 열린 협치의 문을 닫히지 않도록 더 낮은 자세로 야당과 소통하며 민생과 개혁 입법 통과로 올 정기국회 성과를 내기 위해 반면 적폐청산을 앞세워 한국당에는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예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구성하는 이른바 한국당 패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번 회동을 혹평하면서 여야정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협치 의지가 없다면 대통령의 실정과 또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
전가시키는 책임 회피 기구에 불과할 것이고 한국당은 민주당의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정치 보복이라고 일갈하고 대여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하루 만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문 대통령과 여러 곳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한미 공조에 균열이 없다고 지금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점이 저와 인식 차이가 있고 중국 관계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바른정당도 대북 정책에 있어 정부의 인식 전환이 되지 않으면 이번 합의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4당이 손을 맞잡았지만 한국당의 반발에다 안보 문제 등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견을 표출하면서 향후 협치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여야는 추석 연휴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국정감사를 대비해 벌써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지목했고 보수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으로 여야에겐 피할 수 없는 승부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을 앞세우며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장악 문제를 놓고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지난 MB 정권의 실세까지 출석시키려고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물증이 나타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결국 4차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대답해야 할 차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 실정을 부각하기 위한 국감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외교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인데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 현 정부 인사가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구난방식, 온탕 냉탕식 외교안보 정책의 혼선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이 아마추어리즘을 증명하는 것이고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결론 없는 정쟁을 우려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바른정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보수통합 문제를 놓고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바른정당은 그간 당의 진로를 놓고 통합파와 자강파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3선 중진 의원들이 지난 27일 만찬 회동을 갖고 보수우파 통합추진위원회 통추위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으면서 보수통합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통합파는 보수 대통합의 명분을 내세우며 통추위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이고 자강파는 개혁보수라는 창당 정신을 토대로 당의 독자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인물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부른 행위로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최순실 씨에 빗대어 타인에게 욕설을 퍼붓는 일이 심심치 않게 목격됐는데 법원은 잇따라 모욕죄를 적용했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떠들썩하던 지난해 12월. 회사원 김모 씨는 직장 동료 이모 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료들 앞에서 언쟁까지 벌이게 됐는데 문제는 김 씨가 이 씨를 최순실 씨에 빗대면서 비롯됐습니다. 김 씨는 이 씨가 거짓말을 했다며 당신이 최순실이냐, 창피해서 회사에 다니겠느냐고 몰아붙였습니다. 망신을 당했다고 느낀 이 씨는 김 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모욕죄를 인정해 김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52살 안모 씨도 최순실 씨의 이름을 들먹이며 길에서 모금 활동을 하던 이들에게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기도 했던 정황까지 고려해 모욕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엔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순실을 닮았다면서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판결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고해진 인물에 빗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오혜진입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와 딸 서연 양을 김 씨의 아내 서혜순 씨가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서울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그동안 취재하거나 제보받은 자료를 준비했다면서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씨가 딸 사망 직후 회사를 차린 장소로 알려진 하와이에서 의미 있는 자료를 입수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추석 연휴 이후 논란의 당사자인 서 씨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LPG 가스를 실은 탱크로리 폭발 사고 현장에서 베테랑 소방관의 빠른 판단이 대형 인명피해를 막았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사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김경인 기자가 영상과 무선교신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 중인 소방차 먼발치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마하량, 감기 지원 요청 바랍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소방수를 뿌려보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거세집니다. 너무 폭발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대원들은 안전거리로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잠시 뒤 굉음과 함께 화염이 하늘을 뒤덮습니다. 본부 상황 여기 대북구급 현재시 폭발. 폭탄이 터진 듯 자네들이 사망으로 튀어나갑니다. 조심스럽게 현장에 접근하던 소방관들도 깜짝 놀라 뒤로 돌아 뜁니다. 소방관 등 30여 명의 현장 인력들은 폭발 5분 전 대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폭발을 직감한 52살 김평정 소방관의 대피 명령이 있었습니다. 아주 찢어지던 그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거의 한 2배 정도 커지면서 불꽃도 동시에 2배 정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이 폭발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추측을 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아직도 폭발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일부 잔해는 폭발 당시 충격으로 산 뒤편 300여 미터 너머까지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200m 그 거리가 있는데도 그 불꽃 하그가 거기까지 오더란 말이에요. 긴박했던 순간 한 소방관의 현명한 판단이 빛났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또 화성시 향나읍 인근 도로에서는 차량 화재가 발생해 차량 앞부분이 소실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인용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8시 22분쯤 경남 창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 났습니다. 2층 교사 연구실 내부와 사무기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과가 끝나 학교가 문을 닫은 뒤 발생한 화재여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학교 근처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주민이 학교 건물 안에서 연기가 난다며 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로 인해 불이 났을 가능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낮에는 화성시 향남읍 인근 도로를 운행 중이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차량에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미리 119에 신고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불에 타 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운전자는 화재 발생 전 차량에서 휘발유 냄새가 계속해서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해 차량 앞부분에 난 불을 진압했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간 20대 여성이 실종된 지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쯤 경북 안동시 낙동강에서 25살 A씨가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 시신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처 등 범죄 연관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시신을 부검해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A씨는 실종되기 전 남자친구가 일하는 카페에 들렀다가 함께 나갔으며 남자친구는 자다가 일어나 보니 A씨가 없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게는 열흘의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오랫동안 집 비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빈집털이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지숙 기자입니다. 아파트 근처를 어슬렁거리던 한 남성이 곧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바깥에 있는 공범에게 훔친 물건을 던집니다. 아파트 창문을 속칭 빠루라는 연장으로 뜯고 들어가는 수법으로 올 초 수도권 일대에서 18차례에 걸쳐 1억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유유히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는 한 남성. 평범한 주민처럼 보이지만 빈집털이 공범 중 한 명입니다. 아파트 고층이 오히려 문단속에 신경을 덜 쓴다는 점을 노리고 공용계단 창문으로 나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했습니다. 방범용 창살 안쪽 유리창을 잠그지 않은 집만 골라 창살을 끊거나 늘린 뒤 들어가기도 합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이처럼 다양한 수법의 빈집털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예방법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선 저렴한 비용으로 방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색 장치들이 인기입니다. 간편한 설치로 창문이나 방충망을 잠글 수 있는 슬라이락부터 유리의 강도를 높여 파손을 어렵게 하는 방범 필름, 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철제 가시덮개도 효과적입니다. 베란다 창문 등을 철저히 잠그고 신문투 입구를 막아놓는 것은 기본입니다. 빈집이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예약 기능으로 TV를 켜졌다 꺼지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지자체와 경찰에서 운영 중인 빈집 사전 신고제를 이용하면 정기적인 순찰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트 본사에 불법 파견과 관련해 제빵기사 등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기한은 규정상 25일 이내지만 공휴일과 토요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11월 9일까지입니다. 고용부는 또 협력업체 11곳에 연장근로 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21일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트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전 추가 경정 예산 70%를 집행하며 일자리와 소득 늘리기에 나섰지만 뚜렷한 개선이 없자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기업에 1인당 지원금을 8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최대 1조 8천억 원의 재정을 더 투입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일자리 추경 편성과 정규직 전환 유도 정책들을 펼쳐온 정부가 일자리 관련 재정을 최대 1조 8천억 원 더 풀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와 소득 여건 개선은 더딘데 경기 사정상 기댈 곳은 재정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팀의 최우선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입니다. 일자리 관련 재정 사업이 집행을 활성화해서 최대 1조 8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업의 1인당 월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던 것을 다음 달부터 8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자리 안전망을 개선합니다. 또 개선 기미가 안 보이는 청년 실업 대책도 확대합니다. 장애인도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해 석 달간 30만 원씩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1,6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 내일 채용공제 가입 대상도 늘리는 겁니다. 생계비 부담 줄이기도 추진합니다. 지금은 체납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으려면 재산과 소득이 모두 없어야 하지만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이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대주택에 사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전세지원금의 1%만 임대료로 내는 대상자도 전세지원금 4천만 원 이하로 기준을 올립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재정을 더 푼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최대 1년 단위로 이동통신회사에서 지급하는 멤버십 포인트 사용 기한이 올해보는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멤버십 포인트는 지급받은 약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전국의 이동통신 3사 가입자 수는 5,400만 명. 이 중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전체 3분의 1 정도인 1,900만 명입니다. 통신사 회원이라도 따로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포인트를 받을 수 없고 회원이 되더라도 실제 멤버십 포인트 사용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이동통신사 고객을 대상으로 멤버십 포인트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동통신사에서 1인당 평균 81,452포인트를 지급받고 33,155포인트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 60%의 포인트는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겁니다. 멤버십 포인트는 이동통신사가 제휴한 가맹점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대금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입대금의 일정 비율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횟수도 제한돼 실제 소비자들이 포인트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도 소비자가 간편하게 멤버십 회원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가 많은 포인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약간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원은 현행 포인트 결제 비율 제한을 완화하고 포인트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하루의 주 일정을 살펴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9월 29일 금요일 오늘 주목할 일정 함께 보시죠.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MBC 한학수 PD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한 PD는 지난 2012년 파업 이후 스케이트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인사 조치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런 조치가 당시 국정원의 방송 장악 계획에 따른 것인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MBC PD 수첩 제작진이었던 한 PD는 2005년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간 법원에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최순실 씨 측근인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김 전 행정관은 최순실 태블릿 PC의 최초 명의자로 알려진 인물이고 박 전 전무는 삼성의 승마 지원에 개입했던 최 씨의 측근으로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증언합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가운데 각 정당이 일제히 서울역과 고속버스 터미널 등을 찾아 귀경 인사에 나섭니다. 특히 이번 연휴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흐름과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목할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대중연애 집단 남사당이 있었습니다. 남사당의 본고장 경기도 안성에서 닷새간의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줄꾼 얼음산이가 외줄에 몸을 의지한 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합니다. 춤을 추듯 움직이다 갑자기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구쳤다 떨어집니다. 얼음산이의 몸동작에 관중들의 얼굴엔 탄성과 환호가 교차합니다. 재미는 있는데 하는 사람이 좀 아슬아슬해가지고 좀 걱정도 되고 재밌어서 계속 해마다 보고 있습니다. 안성 남사당 놀이 6마당 가운데 하나인 줄타기 공연입니다. 여성 얼음산이는 남사당 놀이회 대표 줄꾼입니다. 남사당 6마당 중에 하나인데요. 이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위험하다고 해서 얼음이라고 해요. 이 외줄이를 걷는 외줄타기. 조선 후기 여성 최초 꼭두새로 남사당패를 이끌던 바우덕이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열리는 축제에는 매년 50만 명이 방문합니다. 축제장에선 기애와 해악, 풍자가 넘치는 남사당 6마당과 다양한 전통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바우덕이의 예술의 혼이라든가 남사당의 신명을 받들어가지고 그 끼를 열정을 마음대로 발산해가지고 이 축제를 큰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만들어보자. 조선시대 전국 3대 장터로 명성을 날렸던 안성의 옛 장터가 그대로 재현돼 조상들의 맛과 멋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이상으로 라이브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